요청받은 주제는 보수정치 재건의 길인데 보수정당 목차를 잠깐 보겠습니다.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한국의 보수정당이 무너진 이유, 그 다음에 보수정당 재건의 기본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수정당 혁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의 보수정당이 최근에 무너진 이유는 뭐 굉장히 많겠지만 저는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대권 정치를 위해서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했다. 그게 이제 2012년 대선과 2022년 대선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씨를 영입해서 이명박 정부 이제 친기업 정책을 비롯한 우파 정책을 수정해서 중산층과 노동자, 농민을 위한 새로운 노선으로서 경제 민주화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러한 경제 민주화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효과를 발휘해서 중도의 지지를 얻어서 총선과 대선에 승리했습니다. 사실 당시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이 비대위원회를 꾸릴 정도로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어려운 선거를 이제 승리로 이끌음을 내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완전히 경제민주화를 팽개치고 대신에 전국에 이제 경제혁신센터를 창설해서 총선 대선의 공약을 완전히 팽개침으로써 사실 보수에 대한 불신이 시작되고 또 박근혜 탄핵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 이때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좌파 진영에 있었던 후배가 저를 찾아와서 그랬어요. 이 대선에서는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지고 난 뒤에 너무 허망해서 좌파는 이제 2007년, 2012년 연속으로 이제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정말 전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좌파는 2012년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 박근혜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왜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 2012년 무렵부터 그 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분배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 보수 정당이 성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 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제 정책을 마련하고 보수가 이제 이 복지 정책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기회주의적인 행보가 이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씨를 영입해서 사실 뭐 정체성도 불분명하고 정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을 결국 영입을 가지고 대통령을 만들므로써 이 국힘도 망가지고 나라도 망치는 그런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이제 비민주적인 반민주적인 그런 걸 해서 이제 지금 보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나 2023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가
이 보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의 리더십이 저는 지극히 권위주의적이었다. 그래서 정말 21세기에 20세기식으로 통치하는 바람에 사실 보수 정당에 대한 불신이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4번을 이제 제가 순서를 바꾸는데 보수 정당이 시대 변화에 뒤지고 있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는 가고 정보화 시대가 왔고 AI 시대가 이제 새로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사실 아까 얘기한 경제 민주화를 박근혜 정부가 놓쳤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궁핍의 시대는 가고 풍요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은 왜 젊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놀 생각만 하느냐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시대의 변화에 읽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과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시대가 지금까지도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은 이제는 자본시장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이 자산소득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제 부를 축적을 했는데 이제는 뭐 자본시장 참여가 보편화되고 있다. 20대, 30대는 주식이나 또는 코인이나 채권이나 심지어 외국의 주식까지도 투자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정세도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는 이제,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힘에 기반한 약육강식의 국제사회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나 푸틴이나 네탄야후나 시진핑, 김정은 등이 무력으로 이제 국익을 추구하는 이런 이제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변화에 적절한 이제 새로운 정책 노선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 대선에 제가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면서 보니까 이 보수의 정책 역량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나 외교안보 정책의 경쟁력이 하락했는데, 제가 외교안보 정책의 경우에는 대선 기간에 실감을 한 것은, 서울국제포럼과 또, 그다음에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여야의 정책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외교안보, 차기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공약을 점검하는 회의가 있는데, 국힘에서는 나갈 국회의원이 없어요. 김건 의원도 왜 그러는지 나가지 않고 겨우 워싱턴 특파원을 했던 최형도 의원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토론에 나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국힘이 너무 신자유주의에 여전히 빠져있고 세상은 바뀌었는데 또 불구하고 시장주의라든지 또는 강세라든지 또는 작은 정부 이런 것에만 몰두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유권자가 원하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토론 없는데 어려움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중 패권 경쟁 시대가 도래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정부 주도로 제조업과 첨단 산업 분야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하는데 시장에 맡길 수 없는 그러한 신중상주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정책 노선만 갖고 어떻게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지금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미국은 지금 국가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지금 80년대부터 미국이 추구했던 그러한 신자유주의 노선은 2008년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 이후에는 지금 신자유주의 노선, 그리고 워싱턴 컨센서스, 이러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는 이제 구닥다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힘은 이러한 데 아직 정책 노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는 지난 대선 기간에 후보의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보수 정당을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보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이제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아주 세련된, 그리고 또 실현 가능한 그러한 보수 정당 재건의 그러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내외 정치 경제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힘도 사고의 전환이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정치 경제 상황이 대혼란의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 노선은 이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많은 나라에서 이제 이러한 정책 노선은 이제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실 신자유주의 노선을 통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서, 특히 경제 정책을 통해서 사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노선을 따라가면은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는 막연한 낙관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정당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정치 경제적인 변화를 잘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라서 세계화 정보화에 앞장섰기 때문에 사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공의 어떤 지금 후유증을 우리는 겪어야 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우리나라 정치 경제의 포린 섹터, 우리나라 정치 경제가 대외적으로 의존하는 정도가 너무 높아졌는데 지금 대외 상황은 전부 약육강식의 시대가 돼가지고 과거와는 달리 과거의 신자유주의 노선인 윈윈이라면은 지금 신중상주의 시대에는 상대방을 거꾸로 때려야 자기가 산다. 미국은 철저하게 중국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거꾸로 때려야만 미국의 패권이 유지된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지금 중국과의 전쟁이다 하는 이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미국이라는 동맹이 우리에게는 절대절명의 중대한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 경제의 변화를 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미국 민주주의는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본주의도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 유럽의 선진국을 따라가야 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도 노란봉투법을 만들면서 유럽 선진국형 노사관계를 정리해야 된다. 그런데 유럽의 경우에는 선진국형 노사관계, 그 다음에 복지국가를 내가 지금 유럽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유럽은 지금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유럽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 세대 동안은 유럽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유럽을 보십시오. 디지털 기업 하나 세계적으로 그럴듯한 것이 있습니까? 노키아가 있다가 망했고, 지금 유일한 것은 네덜란드의 반도체 디자인 설계회사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유럽은 소련이 망하고 난 뒤에 절대 유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총알도 제대로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산업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거의 모든 국가 재정을 복지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복지 예산은 많은데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있으니까 이 유럽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일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프랑스, 영국, 뭐 이태리, 스페인 모두가 지금 유럽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미국을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는 우리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국민들이 너무 자기 생활과 안전과 복지와 모든 것을 국가에 의존하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이러한 이제 그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서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는데 국가는 과부하에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민들의 모든 안전과 복지와 이 행복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버금가는 이제 비전이나 이러한 새로운 정책 노선, 그것은 미국이나 유럽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되는 이러한 중퇴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뭐 좌우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세대를 막론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조 말기에는 우리나라가 종화질서가 천년백년 갈 것이라 백년 천년 갈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중국만 붙들고 있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포린 섹터, 해외 부분이 너무 많이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를 이 포린 섹터를 어떻게 잘 매니지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미국의 현대자동차라든지 MG 에너지 회사가 겪고 있는 현지인 한국인들이 300여 명 구금이 되는 이런 사태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포린 섹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 경제에 있어가지고 정부는 가버너빌리티가 너무 약화되었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나라 정부가 통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통치력이 있어가지고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잘 견뎌내야만, 이 시기를 잘 극복해야만 새로운 대한민국이 이제 추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이 시기 국힘을 이제 인식의 발상의 전환을 하고 전 국민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수의 새로운 가치, 목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데 사실 보수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자유, 근면, 헌신, 청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있어가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불구하고 국힘이나 보수를 자처하는 유권자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이 솔선수범해서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다른 중도의 유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공화주의나 공동체주의를 결합시켜서 정치적인 책임성을 고양해야 된다. 여기서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하면 모든 책임이 면제됩니다.
선거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부정선거로서 모든 것이 면책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난 2020년부터 지금 2020년 총선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는 이러한 가장 큰 레토릭이나 익스큐즈나 또 그러한 정치적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부정선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정확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계속 부정선거 얘기만 확산시켜 나간다는 것이 정말 저는 이러한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또 약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정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했지만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왜? 부정선거 얘기하시는 분들은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믿습니다로 끝나는 거지. 제가 뭐 사실을 얘기하면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는 이상 국힘은 정치적인 책임을 절감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으로 만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놓쳤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한 것처럼 평등, 복지, 사회적 약자, 저소득 계층, 노동자에 대한 그 복지를 또 참여를 그리고 이들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보수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보수당이 자유당은 망했는데 보수당은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원택 교수나 박지영 교수가 영국의 보수당을 연구한 책에서 함께 강조하는 것은 뭐냐? 보수가 살아남는 길은 새로운 시대 상황을 잘 읽어서 영국의 보수당은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펴기 위해서 스스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국힘이 이러한 복지나 또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국힘은 그 대선이나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그 김영수 교수가 절절히 얘기한 것이 뭐냐. 2016년, 2020년, 2024년 세 차례 연거푸 총선에서 진 이유가 뭐냐. 결국은 경도 확장에 실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따뜻한 보수가 되지 않는 이상은 국힘은 보수 정당을 장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수 정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제가 10가지를 이제 아이템을 나열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상당 수준의 황골 탈퇴가 필요하다. 당명 변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 논란이 있겠지만 당명 변경을 위해서 이미지를 쇄신하지 않는 이상 국힘은 윤석열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 지금 뭐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시기는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뭐 저는 문의개인이나 또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대해서 지지나 뭐 또 계엄에 대해서 변명하는 거나 또 헌재를 공격하거나 뭐 이런 것은 다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의견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을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반민주주의 행위를 변호하는 이상
결코 보수 정당은 장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소위 탄핵에 반대한 세력이 당대표가 되어서 국힘의 장래가 정말 걱정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적 쇄신입니다. 이 인적 쇄신은 이제 건전 보수 대 퇴폐 보수로 프레임을 짜서 윤핵관이나 윤의개인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은 과감히 절연하고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 쇄신을 하려면은 현행 당 지도부가 자기 희생이 없으면은 당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남 기득권 정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남 웰빙 정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남은 국회의원들은 당권만 쥐고 공천만 얻으면은 또 당선되기 때문에 국힘의 장래에 대해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국힘이 활성화되지를 못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남의 다선 의원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는 캠페인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캠페인을 위해서는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스스로 희생하는 그런 정신을 발휘해야만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힘이 그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하는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요 당직자는 모두 비영남 인사를 전면에 배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내 리더십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김문수 후보를 도울 때도 제일 강조한 건 뭐냐면은 당신이 세대 교체를 위해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해야 된다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당대표의 김문수가 떨어졌지만 제가 두 차례 걸쳐서 간곡하게 얘기한 것은 당대표에 선출이 되면은 당대표 취임 직후에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도록 그리고 그런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 이유를 두 차례 걸쳐서 제가 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표가 차기 대선에 불출마 선언하는 희생정신을 보이지 않으면은 인적 쇄신이 될 수 없다. 영남 다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나 또는 윤핵관들을 척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희생정신을 보일 때 이것은 가능해진다. 당을 혁신하지 않으면 당대표도 금방 날아간다. 내년 지방선거도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을 강력히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당대표에 낙선했기 때문에 도루묵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부자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해야 된다. 이거 이제 여야를 포괄해서 이제 정당 개혁의 정치자금법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선거 보조금이 있고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경상비 보조가 있고 국고로부터 그다음에 선거 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선거 비용을 또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탈피하지 않으면은 정치에 대한 정당에 대한 불신을 국민의 원성을 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전념해야 된다. 당직을 보유하는 걸 금지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대선에서도 보면은 한덕수 총리와 김문수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뭐냐면 국힘의 국회의원들은 의정 활동에 국회 활동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 당무에 너무 개입을 하게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사실 내각제에서는 당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이 4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각제에서는 내각이 불신을 받으면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뭐 언제라도 끝나는 거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하지만 대통령제에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4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대통령제에서 당이나 국회를 내각제식으로 운영하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힘의 경우에 도가 넘쳐가지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당직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과정에서도 보면은 비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면은 그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에 모든 후보 단일화를 위임을 해가지고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끼리 이제 자기네들끼리 리그가 되는 바람에 사실 일반 당원들의 그것도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하고 이제 당원 투표에서 소위 당권을 진 사람들이 한덕수 후보 교체에 대해서 당원 투표에서 예상과 달리 이제 패배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 의원총회가 너무 막강한 당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으로 인해 가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또 이 넓은 당원이나 유권자의 의견이 반영된 그러한 이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8번째는 이제 풀뿌리 조직의 활성화인데 풀뿌리 당원 조직의 파편화 현상입니다. 제가 정말 지난 대선 기간에 기절초풍한 것이 뭐냐면은 제가 김문수 정책연구원을 이제 한 200여 명의 교수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을 영입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당 후보가 되고 난 뒤에 그 선대위가 발족을 했는데 선대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임명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국힘 소속 서초구를 비롯한 서울 시내의 기초자치단체, 구의회 의원들이 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너도나도 이 김문수 정책연구원을 통해서 선대위에 임명장을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이 중앙당과 서울시 당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초구 당원협의회 이게 유기적으로 서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서초구의 얘기를 하자면은 서초구의 국회의원은 서초구 국회의원 자기가 갖고 있는 당원 명부를 일체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에 있는 서울시 의회 의원은 자기가 갖고 있는 당원들 갖고만 또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힘의 당원, 서초구에 있는 당원들이 몇 명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당원 명부가 서로 다음 이제 서초구의 새로운 공천을 받아서 국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또 계승도 되지 않는 이런 이제 당원 조직이 완전히 파편화되어 있어서 이 당원들을 동원하거나 당원들을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도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뭐 거의 움직이지 않고 누가 제일 열심히 움직이느냐. 시의원, 구의원들은 열심히 움직여요. 왜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가 인지도를 높이고 자기네들의 그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니까 시의원, 구의원들은 열심히 하고
국회의원들은 2028년까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서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 풀뿌리 정당 당원 조직이 너무나 이 허술하고 또 파편화되어 있고 또 조직 동원력이라는 것이 너무 약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2004년 이후에 이제 그 정당법이나 이런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조직 선거, 동원 선거에서 탈피하고 미디어 선거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선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직의 역할이라는 건 굉장히 미미하게 된 것이에요. 정당의 조직이 굉장히 약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이 동원력이 없고 조직이 없으니까 유튜브에 의존하고 언론에 의존하고 그다음에 개인 매체까지도 의존하는 이런 이제 현상, 시민단체, 종교단체에 의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4년 이후에 가장 큰 현상은 뭐냐면은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너무나 약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당이 자기 조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나 유튜버들에게 의존하는 이런 이제 현상이 생겼고, 거기에 휘둘리고 있는 거죠. 이거는 여야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과학적인 공천제도를 도입해서 새로운 공천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6년 이상 그 개정을 불가하도록 해야 된다. 공천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 선정 방식도 너무 자주 바뀌어요. 당대표를 선출하거나 이런 방식도 유권자를 100% 하느냐, 당원들의 의사를 80%를 묻는다, 이 비율 가지고 늘 싸우고 있는데, 이게 한 번쯤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해지면은 계속 해야만 이 공천제도, 공직후보 선출 방식이 자주 바뀌지 않고 제도화되어 있어야만 이 예측 가능한 정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이제 앞으로 공천제도를 어떤 공천제도든지 100% 완벽한 것은 없으니까 당내에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공천제도를 과학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이나 구의원 얘기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의 그 활동한 상황을 전부 데이터화하고 수치화해서 공천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국힘은 그런 것까지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허접한 거니까 공천이 결정이 나고 난 뒤에 승복을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이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대혼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 경영 패러다임도 과거의 이제 그 신자유주의 경영 방식이나 또는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국힘은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